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크게 애도와 동시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 분노의 불길은 여러 곳을 향했지만 특히 정부 여당을 향한 것이 가장 뜨겁고 강했습니다. 그 열기와 기세라면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완전히 다 없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야당들이 모두 차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하면서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 성장과 개발, 경쟁력과 효율성 등만을 강조하는 보수파 정치 세력에 염증을 내면서도 그에 맞서 싸울 진보파로 새정치연합을 지목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교육감 선거 결과 무려 14대 3이었던 교육감 13대 4였나요? 교육감 선거 결과와 크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6.4 지방선거,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오늘 경향신문에서 기고한 칼럼의 일부입니다. 사실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인정받을 까닭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뭉친 집단이면서도 그 새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 시각으로 새정치의 내용을 채워달라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새정치 비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막상 그 위원회가 제안서를 제출하자 이런 방구도 없이 그걸 통째로 묵살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새정치 비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위원회에서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김한길과 안철수는 완전 묵살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의 계획안 너무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의 독과점적이고 배제적인 양대 정당 기득권 체제를 보다 경쟁적이고 포용적인 다원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각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정대되고 정치체제의 민의 반영도, 즉 국민의 진짜 선호에 따른 반응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방향으로의 계획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서 정당별 국회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 즉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지금은 20석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석으로 예를 들어서 완화하고, 선거 관련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지금 선거법은 선거 관련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새정치 비전위원회의 제안서에는 모두가 양당 기득권 체제,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기득권 체제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 지위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계획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 비전위원회의 제안을 완전 묵살하고 6.4 지방선거 치렀습니다. 새정치 없이 치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민들은 보수정당 새누리당을 혐오하면서도 그 대안 세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승을 했지만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13대 4로 진보개혁진영 대승했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도대체 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치를지
걱정됩니다. 오히려 새정치는 새누리당의 원희룡과 남경필이 먼저 실험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각기 제주도지사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들 공이 연정과 협치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선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남경필과 원희룡이 연정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새정치인 겁니다. 새정치, 입으로는 새정치 하겠다고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어 놓고 실제 새정치는 새누리당이 하는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뺏어가가지고 박근혜가 물론 사기로 드러났습니다만 결국은 이니셔티브를 뺏겼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때도 1인 시위를 하면서 잘못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야당 전유물을 새누리당이 가져가서 잘 써먹었습니다. 어리석은 새정치민주연합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멍청한 바보짓을 할 것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그 뻘짓을 보는 것도 지겹지만은 안철수와 김한길이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는 것도 정말 역겹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갈 길 멉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홍시화 선생님이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하지 말자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칼럼인 것 같습니다. 갈 길 멉니다. 그리고 도처에 암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치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그 정치의 한 축인 새누리당을 견제해야 될 새정치민주연합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떨 때는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맙시다. 홍시화 선생님의 글을 들어보시죠. 나만의 일일까? 이제는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들의 표정을 보는 일조차 식상하다. 나만의 일일까? 이제는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들의 표정을 보는 일조차 식상하다. 인사청문회 덕일까? 전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후보자들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말지어지는 스펙터클을 멈출 날은 언제쯤 올까? 예. 홍시화 선생님은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분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파리에 망명 가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죠. 홍시화 선생님의 글입니다. 귀국하기 전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나라는 내 물음에 대한
프랑스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 교수의 거침없는 대답.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반역사적인 역사관을 드러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자의 논리에 기댄 문창극의 언설은 6만여 조합원 중에서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그리고 힘의 논리만을 따른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모른 채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탄압에 앞장서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하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즉 기억투쟁을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 시절 이렇게 얘기했죠. 세금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겁니까? 라고 문재인 후보가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건 아닙니까? 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던 그 박근혜. 당선에 성공한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게 뭡니까? 규제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의 원수다라고 하면서 그에게는 모든 규제가 암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이 땅의 사회기적이 되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절제, 그 절제를 저 멀리 내던지는 데 있습니다. 탐욕의 추구, 경쟁과 효율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신의 구현입니다. 자본에게 그것이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화를 뜻한다면 이익은 내 걸로 하고 손실은 사유로 떠넘긴다는 게 바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화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에게 그것, 신자유주의 정신의 구현이 바로 이익은 내 것,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 피해나는 것은 전부 사회에 내다 던져버리는 손실의 사유화를 뜻한다면 개인에게 그것은 명리, 즉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나한테 주고 그리고 책임과 윤리는 걔한테나 주라는 그런 식이라고 할 만한 겁니다. 그리하여 자본의 끝없는 이윤 추구를 위해 구성원들의 안전을 비롯한 공공성의 요구로 사회에 적용되온 규제를 없애야 하듯이 입신 출세를 목표로 하는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져야 할 덕목의 하나인 절제를 버려야 한다. 2기 박근혜 정부를 구성할 새 총리와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교육수석 내정자를 비롯한 인물들에게서 예외 없이 드러나는 뻔뻔스러움이나 구림은 우리 사회에서의 절제의 미덕이 사라졌음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실상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웃는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두려운 진실을, 또 이 땅에 사회귀족 체제가 그만큼 견고해졌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들의 특징은 사회 각 부분에서 군림하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점이다.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계속 찍어주고 지지해주고 선망하고 따르는데 왜 그런 거추장스러운 의무를 스스로 지겠는가? 그렇습니다. 뻔뻔스러움, 절제, 삼가함을 상실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 그들은 사회의 각 부분에서 군림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쌓아올린 그 이득을 개인, 자기 자신에게만 몽땅 가져가는 이익의 사유화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자의 의무라는 중시의 유럽 귀족들의 윤리입니다. 귀족사회, 중시의 유럽 귀족사회가 그나마 지탱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귀족들이 절제와 책임이라는 그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라진 그 중세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한 민중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민중혁명의 직면에 있는 상황, 그 프랑스 대혁명 전야의 상황과 저는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 미덕의 하나로 존중되어 왔던 그 절제,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 절제는 세 방향에서 작용하는데요. 각자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되는 자기 절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 견제와 비판에 의해 작용하는 절제, 말하자면 타의에 의한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비판력으로부터 작용하는 대중이 그야말로 견제하는 그 결과인 절제가
그것입니다. 가장 고급한 자기 절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령 언론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거나 학문이 언론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행위자들에게 절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횡적 견제에 의한 절제라면 투표 등의 행위를 통해서 당선 또는 낙선시킴으로써 위정자들에게 절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민중의 비판력에 의한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방향의 절제는 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합니다.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 라는 토크베이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중의 비판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아무런 인문도 품지 않고 기계적으로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경고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야말로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대중의 무지, 무관심, 결코 중립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고 연구비를 착복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횡행하는 현실은 약자의 몫을 빼앗는 가불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허탈감마저 안겨준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어야 할 점은 그들에게서 절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게 그들만의 탓이라기보다 사회부문 각 횡적 견제와 특히 민중의 비판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온 귀결이라는 사실이다. 행정, 사법, 언론, 기업, 학문, 종교 사이에 이루어져야 했을 횡적 견제는 사회 귀족들 사이의 유착과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로 힘을 잃은 지 오래다. 상호 비판이나 견제가 이루어지는 대신 부패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신처럼 부패한 사람과 우리가 남이가라며 동패를 이루면서 청렴한 사람을 멀리하고 조직에서 내쫓는 데 힘을 모은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셈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은 그 무엇보다 민중의 비판력이 취약하다는 서글픈 진실의 반영물인 것이다. 권력이든 자본이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때 없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오히려 걱정해준다면 왜 그들이 절제의 미덕을 가지겠는가? 그렇습니다. 홍시아 선생님이 설파했듯이 행정, 사법, 언론, 기업, 학문, 종교 이들 사이에서 횡적인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지연과 학연과 혈연 등의 연고주의, 끼리끼리 혼맥, 혈맥 등등을 통해서 서로 꿍짝꿍짝 하면서 견제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처럼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면서 이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본이든 권력이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그 기득권 세력을 걱정해 주는데 왜 절제하겠습니까? 아무리 없는 자들을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더라도 그래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돼. 그래도 새누리당이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아. 라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 걱정해주는 이런 구조가 온전하는 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절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뻔뻔스럽게 제자의 논문을 도둑질하고 제자들이 받아야 될 연구비를 착복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육부 총리를 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허허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홍시아 선생님의 이런 지적들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들어옵니다. 한편 우리는 염치나 절제 없이 명리만을 좇는 인물을 비난할 줄은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일까? 사회 안에 절제의 미덕이 살아 숨쉬지 않을 때 나만큼은 절제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대개 절제할 거리나 기회가 없는 사람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놈들이 전부 절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나만 절제한다는 것은 절제할 그 무엇이 없는 사람들의 한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건은 사회 환경과 세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입니다. 교육. 이 점을 주류 지배 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동아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 정교조를 부정하고 붉은 색깔을 입혀 깎아내리는데 부심해왔던 것,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감 직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발을 부는 것, 모두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류가 번성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 수구 기득권 언론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었던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그때 이 열린 교육이 낳은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때 이해찬 키즈들이 머리 좋고 뛰어난 아이일수록 법대를 가거나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계통에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술을 선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그야말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휘어잡는 한류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 그만큼 중요합니다. 홍자 선생님, 이 글을 쓰는 도중에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정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제 일이죠.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의 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니 이 땅에서 노동이 권리는 그렇게도 하찮은 겁니까?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맙시다.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는 개탄하는 것으로 자신의 윤리적 우월감을 확인하면서 자기 만족에 머무른 데 있습니다. 개탄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으로 우월한 것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실상 세상이 혐오스럽고 개탄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개탄을 넘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분노를 넘어서 참여하고 연대하고 설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밑줄 쫙쫙 그어야 될 얘기입니다. 개탄 넘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를 넘어서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께 손에 손을 잡고 연대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그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다시금 되새깁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입동주와 국민TV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연대하고 협동하고, 개인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힘을 함께 발휘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변태 잡아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뭐, 셋 다 같은 부시원? 큰일 났어! 총무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의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실패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번 문창극을 비롯해서 김명수부터 각종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번 개각을 보면은 그야말로 총체적 인사 실패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총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총체적 난국, 바로 이 시점에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새겨들어야 될 충고입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인사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인 난기류에 빠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청와대가 자신의 손으로 고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태부터가 일찍이 보지 못한 장면이다. 자격 미달자는 총리 후보자 한 명뿐이 아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 등 낙마 대상자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라 전체가 잘못된 인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라 전체가 잘못된 인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현실입니다. 우선 청와대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인선에 실패했다면 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 낙제점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문창극 혼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경영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결정을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때까지 미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상 지명을 접었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솔직하게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퇴를 요청하는 게 맞는데도 청와대는 그런 용기마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도 참으로 딱한 사람이지만 현재 빚어지는 혼란상의 더 큰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습니다. 김기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 부를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식의 불만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미안하다. 그거 몰라서 내가 널 총리 지명자로 후보로 지명했었는데 이 지금 여론은 너무 좋지 않다. 접어다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마저 없는 정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요. 김기춘이요. 박근혜입니다. 이제는 설사 문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해도 자진 사퇴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누가 봐도 청와대한테 등 떠밀려 중도하차하는 게 확실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청와대가 문 후보자를 주저앉히거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강행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계속된 패착과 판단착오로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졌다. 총체적인 난국은 총체적인 결단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지명 실패는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등은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넘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자들을 단호히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6.10 개각의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판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어차피 이번 개각은 화합과 소통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그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였습니다. 지금의 혼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함없는 오만과 아집에 따른 필연적인 업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정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유병헌. 마치 유병헌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것처럼 박근혜, 박바 방송들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유병헌 잡지 않고 계속 여론몰이만 계속했던 유병헌의 그야말로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생중계를 했던 그 방송, 특히 종편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유병헌을 잡지 않느냐? IMPT의 분석 세계들을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2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난 8일 안산 단원고 학생 1명이 발견된 이후 실종자 12명은 11일째 흔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헌을 검거하겠다고 수만 명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헌의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그는 아직도 검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5억 원까지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유병헌. 과연 그를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잡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안전행정부는
유병헌 근거를 위해서 6월 13일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것을 기사로 다루면서 한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배자 근거를 위한 임시반상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임시반상회가 개최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던 시기, 그리고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때였습니다. 이 두 번의 반상회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는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 차원에서 반상회를 열었던 것이고, 2010년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유병헌이 근거를 위해서 전국에서 온 동네 주민이 참석하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뿐입니까? 유병헌 근거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 즉 군대까지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하면서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군 조직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합동참모본부의 헤드가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여기에서 통솔을 합니다. 또한 초계기와 레이더를 동원하는 공군, 해군 2함대, 해군 3함대, 육군 31사단, 53사단, 39사단이 유병헌 근거를 위해서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유병헌이가 실제 범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범죄 행위자를 잡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무슨 간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한 명을 잡겠다고 육해공군이 나서는 일, 희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입니다. 유병헌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경이 금수원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병헌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문건이 구원파에 이미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유병헌 체포를 위해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몇 시에 진입하고 몇 명이 어디를 수색하는지 등이 담긴 검찰의 문건은 이미 구원파 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문건이 있었기에 유병헌은 금수원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고 아직도 유병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런 정보가 유병헌에게 유출됐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6월 18일 국회 정치외교국방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병헌이 놓친 이유가 뭐냐? 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황교안 장관은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병헌 씨에게 전달됐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과 육해공군이 동원된 대한민국 최대 민간인 근거작전의 압수수색 진행 문건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IMPT의 분석은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유병헌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유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검찰과 경찰 정부는 유병헌의 도피를 도와주는 구원파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수백 명의 수사팀이 유병헌 근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그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피 실행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의 일부 세력 등이 유병헌을 돕고 있기에 그를 근거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심 때문에 유병헌을 그토록 숨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직은 유병헌을 근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유병헌을 돕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정부는 유병헌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를 잡는 것보다 안 잡는 일이 훨씬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병헌을 잡지 않아 생긴 가장 큰 효과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유병헌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로 숨진 아이들이나 그 안에 생긴 비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유병헌과 구원파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가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세월호는 유병헌이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아니라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의 보도 전략 때문입니다. 이 언론들, 박바 언론들이 유병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즉 6.4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그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상파 3사의 톱뉴스를 보면
유병헌 관련 수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톱뉴스가 아닌 경우는 수도 없습니다. 유병헌은 세월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모든 소식을 압도하는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보도 행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헌의 제목, 특경법입니다. 특경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준말인데요. 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특경법, 특경가법이라고도 하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요한 범죄 행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 또한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퍼센트로 나눴을 때 과연 유병헌이 경찰이나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그런 논리대로라면 경주 마우나 리조트의 소유주인 이용렬 코롱 회장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유병헌이만 잡을 게 아니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의 소유주인 이용렬 코롱 회장도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유병헌에 대한 처벌과 근거 방식은 기존의 법치주의에 전혀 어긋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병헌을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은 유병헌 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나 아니면 생중계를 하면서 유병헌을 대한민국 중심 이슈로 만들어 왔습니다. 유병헌이 분명히 근거는 될 겁니다. 하지만 유병헌이가 근거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상쇄되는 아이템과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 뒤에서 웃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이 가장 어려울 때 유병헌이를 근거함으로써 그것을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서 웃을 자들이 누굽니까? 유병헌이만 근거되면 세월호 참사 모두 해결됩니까? 유병헌이가 근거되면 죽은 292명이 살아 돌아옵니까? 실종된 12명이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유병헌은 심판받아야 될 범죄자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짜 범인들은 지금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유병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이 그들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반드시 잡아서 숨진 아이들의 넋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그리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